뉴욕 증시는 이틀간의 상승으로 인한 피로감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8% 밀린 9,321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과 이로 인한 증시 약세로 국제유가는 4% 급락해 배럴당 67달러대로 내려섰습니다. 이로써 WTI는 한 주간 배럴당 4.8% 추락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 7일 만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했습니다. 이후 발표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양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북측 지역 통행 정상화, 개성 관광과 공단 활성화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뒤 사망한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신종플루 피해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정부는 531만 명분의 항바이러스제, 즉 타미플루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소비심리 악화로 하락해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9,300선대로 밀렸는데요. 76포인트, 0.8% 밀려 9,321에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나스닥도 2,000선이 붕괴된 가운데 그나마 스탠다드 푸어스 500지수만이 장막판 약간의 매수세를 받으며 가까스로 1,000선을 지키는 모양새였는데요. 자, 이로써 다우는 이번 주 0.5% 밀렸고 스탠다드 푸어스 500지수는 0.6%, 나스닥은 0.7% 각각 하락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4주간의 랠리를 접은 셈인데요. 때문에 이제는 뉴욕 증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경제연구소 나문호 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4주간의 랠리가 공식적으로 끝이 났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챙겨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틀간의 연속 상승이 있었고요. 지난 미국 증시가 지난 4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지난 5주째 상승을 접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좀 피로감이 겹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은 소비 관련 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고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역시 나왔는데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통 관련주들이 하락을 주도했고요. 우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일봉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봉을 지금 나오는 그래프가 일봉인데요. 미국 증시의 지난 수개월간의 진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한 1개월 반 정도 동안에 급등세를 연출해 오고 지난 며칠 동안에 이제 좀 보합세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단기간에 지난 3월부터 한 40% 이상 50%까지 오른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로감이 겹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증시가 낮은 저점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표라든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약간의 조정이라든지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분봉을 보시면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증시에 비해서 한 1% 이상 하락세로 출발을 하다가 장 마감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마감 시에 약간 매수세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한 1% 정도 다우지수가 1.3%, 나스닥 지수가 1.5%, S&P 500 지수가 1.3% 떨어지는 그 정도의 낙폭으로 1% 조금 넘는 낙폭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약세권에 머물다가 장 막판에 약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마감된 다우의 차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요. 전날 발표된 소매 판매가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인 데 이어서 이날 개장 전에 발표됐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나 좋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CPI 이 물가지수가 지금 물가 압력은 크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비에 2.1%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50년대 이후에 가장 큰 월간 낙폭으로 전년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물가 소비자 상태가 소비자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 억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소비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소비가 부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네. 자, 무엇보다 큰 악재였던 것은 다름 아닌 8월 소비자 신뢰지수였는데요. 사실 예상은 전월 대비 증가였는데 오히려 하락하면서 큰 악재로 작용을 했죠. 예, 소비자 그 물가 지수와 함께 이 다른 소비자 소비 관련 지표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8월달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 밖에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은 상승할 것이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나온 것은 그 예상 밖의 하락이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일단 일자리라든지 이 소득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의 소비자들 사이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듯하고요. 지난 그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금 2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 기대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와 이 비슷한 그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3월 이후에 다시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경기 회복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는 지금까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은 그렇게 그렇게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GDP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이렇게 위축된다면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가 좀 투심을 전반적으로 안 좋게 만들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한편 산업 생산은 9개월 만에 증가해서 꽤 괜찮은 성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호재로는 작용을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산업 생산은 그 산업 부분의 생산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7월 달에 산업 생산이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활동을 재개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치를 소폭 상회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GM과 클라이슬러 등이 생산 재개를 했고 자동차 수요 등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공장 생산이 1% 증가했고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이 2% 정도 20% 증가를 했습니다. 설비 가동률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7월에 산업 생산이 9개월 만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이유는 그 미국의 그동안 그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서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재고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일단 지금까지 한 9개월 동안 재고가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재고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이 공장을 재가동하면서 생산을 늘려가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소비자들은 실제로 미국의 기업 활동, 생산 활동이 재개되었다고 그 해석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기업들의 산업 생산이 9개월 만에 증가했다고 지표가 나오지만 이것들은 재고 감소에 따라서 재고 수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생산을 늘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생산 공장 재가동을 하지는 않았던 뜻으로 그 시장이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설비 가동률이라든가 산업 생산이 좋아졌지만 사실 그 내용을 따져보게 되면 판매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보면 재고를 대폭 줄이기 위한 어떤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표 자체가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다라는 설명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표들은 대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주요 업종별 등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표 때문이었는지 유통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제 소비 관련주, 유통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 미국의 유통 관련주, 소비 관련주들은 백화점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있는데, 우선 그 JCPenney라든지 그 노르스트롬이 6%대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는 그런 백화점 체인들인데, 백화점 체인들의 그 유통 관련 업종들이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등 그 원자재 관련주들도 약세를 나타냈고요. 지난 주말에는 이제 원유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67대로 다시 내려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잉도 미국의 생산 업체 중에 하나인 기간 산업체 중에 하나인 이 보잉 세계 최대의 항공업체죠. 보잉이 787 드림라이너 굉장히 큰 대형 항공기의 동체 결함 소식이 나왔습니다. 3.7%의 급락을 해줬고요. 이 보잉에 문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보잉에 문제가 한번 있어가지고 생산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시장 관계자들은 여기에 좀 멈칫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가 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니까 약세론자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는 듯합니다. 주식시장이 펀더멘털, 그러니까 자신의 원 실력보다 지금 많이 과도하게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 골자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미국의 채권 투자업체인 대표적인 국채 투자업체인 핌코 공동 CEO 엘 엘리안이 지난주 주말에 미국의 증시 낙관론이 지나치다. 그리고 지금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이스라는 Federated Investment 펀드 매니저들도 증시 버블이 지금 S&P 500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다소 좀 우울한 전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한 지수들이 1%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가운데 약 한 50개가 못 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거의 이제 끝물이라는 얘기인데요. 실적 발표 앞둔 기업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 일정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90% 이상, 한 95%까지 이제 지금 마감이 됐는데요.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실적들이 이제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라든지 경기 전망들이 좋게 나오면서 지표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우선 이번 주 미국의 지표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일에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제조업 지수는 미국의 생산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뉴욕 동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동부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일에는 7월에 주택 착공이라든지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주택 착공은 미국의 주택 시장을 말해주기 때문에 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20일에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고용이 좋은 지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일에 역시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1일에는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주택 판매 동향이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 발표를 남겨놓고 있는 것은 이제 17일에 로즈라는 건자재 체인 업체입니다. 건자재 소매 판매 체인 업체고요. 그 다음에 홈디포 역시 로즈의 대표 대표업체이면서 로스와 경쟁하고 있는 홈디포가 18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휴렛패커드 세계 제1위 휴렛패커드 PC 컴퓨터 생산 업체죠. 휴렛패커드의 실적이 발표되고, 이는 휴렛패커드의 실적 발표는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미국의 소비 판매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통 판매 업체인 타겟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일에는 의료업체 갭이 발표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정도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6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또 7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5개월 연속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주택 관련 지표들도 체크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나문호 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8월 17일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에서 이종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만났어요. 현종 예. 현대그룹 회장 방북 7일 만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이제 면담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현 예. 회장 귀환이 오늘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요. 그 방북 7일 만인 16일 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면담을 했거든요. 예. 사실 그 면담 사실은요. 그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6일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김 위원장이 현 회장을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거든요. 예. 사실 그 16일 오후까지만 해도요. 그 현 회장이 김 회장을 면담하지 못했다 이런 그 설이 계속 돌았거든요. 네. 또 현대 측이 또 16일 오후에 그 체류 일정을 하루 더 연장을 신청하면서 면담이 불발로 끝났고 그 최종 면담에 대한 배수진을 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예. 사실 이런 거는 이런 소문은 그냥 소문으로 끝나게 됐고요. 예, 그렇죠. 현 회장이 방북한 거는 지난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일 방북하게 됐는데요. 그간 이제 사실 이제 2박 3일간 일정으로 방북했거든요. 네. 그 뒤 이제 5차례나 그 체류 일정을 연기하면서 그 면담이라는 성과를 얻어내게 됐습니다. 예. 지금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니까 새벽 4시쯤이요. 오늘 새벽 4시쯤 공동 보도문을 냈더라고요. 북한과 현 회장 간의 어떤 합의 내용을 추린 것인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그 5개 사항의 합의를 단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그 공동 보도문을 보면요. 올 추석에 금강산에서 그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일정과 그 상봉 규모 등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또 그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이른 시일 안에 재개하고요. 또 금강산 제일봉인 그 비로복에 대한 관광을 새로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예. 또 이외에도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가 그 남측 일원들의 그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과 북측적 체류를 원상대로 회복하는 데 합의했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그 개성공단 지역의 출입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재 그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북한 측이 이제 임금하고 토지 인상을 요구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합의문을 봤을 때 이에 대한 그 해결 가능성이 좀 높아 보고요. 네. 또 마지막 합의 내용을 보면은 그 백두산 관광을 위한 준비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관광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사실 그 현정은 회장의 방북에 대해서요. 그 정부는 이제 특사 자격이 아닌 사업인 자격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합의문 내용을 보면은 그 정부 특사 자격에 가까운 그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현 회장이 오늘 귀환하게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더욱 많은 자세한 소식이 알려질 텐데요. 현 회장 입장에서는 한국의 제2의 빌 클린턴이다 그런 그렇죠. 칭호를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시어머니 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과연 오늘 그녀의 보따리는 또 어떤 얘기들이 더 있을지 나중에 추가로 또 더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차세대 전지 원료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거의 뭐 전쟁에 들어갔다라고요. 이유가 뭔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2차 전지든 그 차세대 전지 원료로 대표적으로 쓰는 게 리튬이거든요. 예. 이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그 세계 최대 그 리튬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요? 예, 그렇죠. 이 볼리비아를 상대로 한국, 일본, 프랑스 간의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 경쟁은 단순히 이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경쟁으로 좀 번지고 있는데요. 우선 그 현지 시각으로 그 지난 14일 그 한국광물자원공사가요. 그 볼리비아의 국영광업공사인 꼬미볼과 그 리튬관 개발을 위한 그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그 리튬을 그 칠레와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되면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서 이제 수입원이 좀 다변화되게 되죠. 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리비아를 상대로 손을 던지고 있지만 일본의 미쓰비시, 뭐 프랑스의 볼로레 등 그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 볼리비아의 경우 그 세계 리튬의 한 3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 생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요. 그 전 세계 국가들이 그 기업을 앞서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갖고 있는 볼리비아를 둘러싸고 지금 각국들이 리튬 전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차세대 전지 수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리튬 확보에 나선 데는요. 아마도 국내 기업이 이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글로벌 톱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네. 판단이 서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리튬 이온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인데요. 예. 2차 전지의 경우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일본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삼성, SDI, 그 LG화학 등 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잘만 하면은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일본의 아성을 깰 수 있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주요 업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일본에서는 산유와 소니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대표 기업인데요. 일단 산유 점유율을 보면요. 지난해 1분기 22.7%에서요. 올 1분기 19.1%로 추락했습니다. 소니도 15.8%에서 13.1%로 줄었거든요. 네. 반면 이제 삼성, SDI는 14.7%에서 15.9%, 또 LG화학은 7.1%에서 10.5% 상승했습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일본 기업의 점유율은 하락하고요. 네.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LG화학을 합친 점유율이 올 2분기에 26.4%에 이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잘만 하면 이런 추세라면 뭐 30%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2차 전지에서도 한국 기업이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이어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 리튬 이온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현재 이런 차원에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색 황금이라 불립니다. 리튬 이온 전지인데요. 이것이 이제 하이브리드카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우리나라 좀 많이 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정부의 서포트도 이처럼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산업계 소식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한국 휴대폰이요. 이젠 유럽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럽 시장하면 노키아, 노키아 그렇죠. 휴대폰 이렇게 공식이 성립돼 있을 정도인데요. 이 노키아 알성이 철옹성으로 붙여져 있는 게 유럽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자 국가가 물려 있는 게 서유럽이거든요. 네. 서유럽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의 점유율이 노키아를 이제 바짝 뒤쫓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삼성과 LG전자의 서유럽 통합 점유율 추이를 보면요. 2006년 말에는 한 17.6%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노키아는 35.8%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2007년 말에는 23.2% 상승했습니다. 또 2008년 말에는 27.8% 상승했고요. 2009년 상반기에는 35.4%까지 상승했거든요. 네. 2009년 상반기 노키아 점유율이 37.4%니까 1인 노키아 격차가 2%포인트반이 벌어지지 않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노키아가 큰 격차로 한국 업체를 따돌렸다면 이제는 우리 업체가 노키아를 작은 격차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휴대폰하고 TV들이 계속 선전하고 있는데요. TV하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점유율이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3년이 지금 채 못 돼서 유럽의 중심에 있는 휴대폰의 노키아를 지금 따라잡고 있는 삼성과 LG의 모습인데 계속해서 지금같이 박차를 좀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획기적인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 주택공급제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획기적인 주택공급제도에서 여러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대표적으로 유력시되는 게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 주택단지 공급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보금자리 주택단지라는 것은 임대주택가요,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분양주택 등 서민 주거용 전용 주거단지거든요. 그래서 즉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서민 주거단지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현재 그린벨트 정부 해제계를 보면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중부권, 서부권, 북부권, 동북, 남부권 등지에서요, 총 78km평방미터를 해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부권에서는 서울, 고양, 경기, 광명, 남양주 등이고요. 서부, 북부권에서는 인천, 부천, 김포 등이 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추가로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지금 예정지로는요, 수서 2지구, 과천, 광명 등이 꼽히고 있다는 소식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또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보죠.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으면서요, 여러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는데요. 일단 다음 주 25일에 2009년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에 앞서서 18일에는 관세제도 개편안이 나오고요. 또 19일에는 서민 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19일 내놓을 서민 중산층 세제 지원의 방안이거든요. 이 방안의 경우 현재 MB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서민 정책의 상당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정까지 챙겨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심리 악화가 미증시를 사흘 만에 약세로 돌려놓았습니다. 다우는 0.8% 하락해 9,321, 9,300대까지 밀렸고요. 나스닥은 2,000선이 붕괴된 1,985, S&P 500 지수만이 1,000선을 가까스로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뉴욕 증시는 주간 단위로 5주 만에 약세로 바뀌는 모습이었는데 4주간의 랠리를 접자 이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약세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심리 악화란 지표는요, 사실 전월에 66에서 이번에 69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 밖의 하락인 63.2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 자, 이 같은 영향이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는지요. 보다 자세한 우리 시장 소식은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